이 게으른 인간아, 일은 안 하고 맨날 낮잠이나 자면서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벌로 내 눈을 영영 뜨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편 산신령 부인의 정체입니다. 따스하게 햇볕이 내리쬐는 어떤 봄날이었습니다. 층청도하고도 계룡산 기슭에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봉다리, 이름처럼 달콤하게 살고 싶었는지 농사일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해가 중천에 떠도 이불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내 이름은 복순이. 새벽에 일어나 불 떼고 밥 짓고 나물 뜯고 밥 메고 10사람 몫을 혼자 해냈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 번도 당신이 문제야? 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늘 방긋이었지요. 어느 날 참다 못한 복순이가 마침내 재촉했습니다. 여보, 비탈밭을 이제는 갈아야 할 때가 됐어요. 봄에 씨를 못 뿌리면 가을에 거둘 게 없잖아요. 봉다리는 눈도 안 뜨고 대꾸했습니다. 내일 하지 뭐. 어제도 내일이라 하셨잖아요. 모레 하지 뭐. 참다 못한 복순이가 쟁기를 봉다리 발밑에 툭 던져놓자 봉다리는 마지못해 쟁기를 짊어지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복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번에는 진짜 밭을 갈겠지. 점심 무렵 들밥을 이고 밭에 가보니 쟁기는 땅에 꽂힌 채로 봉다리는 우통을 벗어 던지고 팔베개하고 드르렁드르렁 자는 게 아닙니까? 복순이는 잠시 그 꼴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살살 깨워 밥을 먹였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구수하면서도 독했지요. 그것은 불의 풀, 물에 녹이면 끈적끈적 달라붙고 마르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봉다리가 또 밭에서 드러누워 코를 골자 복순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붓으로 그의 눈꺼풀에 불의 풀을 발랐습니다. 봉다리는 꿈에서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있었는지 희죽희죽 웃으며 자고 있었지요. 그리고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스르르 붓기 시작했습니다. 봉다리가 몸을 뒤척이더니 눈을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열렸습니다. 에? 왜 이래? 봉다리가 두 손으로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비벼도 안 열렸습니다. 당겨도 안 됐습니다. 눈꺼풀이 마치 접착제로 붙인 듯 꼼짝도 안 했지요. 그때 봉다리의 아내가 막대기를 들고 신랑의 정강이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게으른 인간아, 나는 계룡산 산신령의 부인이다. 내 아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 새벽부터 밥을 지어 이고 오면서 단 한 번도 불평 한마디 없었느니라. 그런데 너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낮잠이냐? 마누라한테 무관심하고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벌로 내 눈을 영영 뜨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자초한 일이니라. 아무리 눈을 뜨려 해도 눈이 떠지지 않으니 놀란 사내는 머리를 땅에 닿게 조아리며 사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새벽 달기 울면 바로 일어나겠습니다. 눈만 돌려주신다면 마누라를 업고 다니겠습니다. 제발 눈만 돌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 말이 진심이라면 용서해 주어야 마땅하겠지. 여기서 수십 걸음 떨어진 곳에 영험한 샘이 있으니 가서 얼굴을 씻어라. 봉다리는 두 손을 더듬거리며 기면서 넘어지면서 샘을 찾아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얼굴을 담그자 불에 풀이 녹으며 눈꺼풀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보인다! 보여! 봉다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돌아가 쟁기를 잡고 있는데 복순이가 들밥을 이고 나타났습니다. 복순이는 땀 흘리며 밭을 가는 남편을 보고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어머, 여보.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봉다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신령 부인께서 일하라 하셨소. 함부로 쉴 수가 없어. 한낮인데 배는 안 고프세요? 밥 먼저 드시고 하셔도. 가르침이 지엄한데 어찌 잠깐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겠소. 복순이는 뒤돌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소였지요. 그날 이후 봉다리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어찌나 열심인지 새벽에 외가리 한 마리가 끼룩대며 날아가면 아이고, 산신령 부인께서 보고 계시다. 하며 더 빨리 움직였지요. 그해 가을 두 사람의 고방은 핵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순이는 뱃속에 든 아이를 쓰다듬으며 혼자 방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산신령의 부인은 처음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2편 충성스러운 노비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세상 물정을 도통 모르는 진사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은 오씨,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몰래 오 멍청이라고 불렀지요. 물론 당사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집 노비 이름은 막세, 영리하기로는 동네방네 소문났고 잔꾀 쓰기로는 배겨우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주인이 처음 벼슬길에 들었을 때 막세가 말발굽을 가져와 진상하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글쎄다, 뭔가 귀한 것이냐? 바로 백마의 뿌리옵니다. 뭐? 말의 뿔이 어디 있느냐? 예전에 궁예 왕이 도술로 자신의 백마 머리에 뿔을 돋게 하였는데 그게 후세에 전해진 것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이지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궁예왕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검은 소가 쓰러져 죽자 나으리가 막세에게 명했지요. 도살에서 고기를 가져오너라. 소를 잡아서는 속살과 내장을 죄다 챙겨다 놓고는 막세는 가죽과 뼈만 주인에게 올렸습니다. 막세야, 속살은 어디 갔느냐? 막세가 나으리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검은 소는 본래 속이 없사옵니다. 그렇구나. 나도 그런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막세는 동네 머슴들을 불러서는 수육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느 해 주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례를 어찌 치러야 하는지를 주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막세는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나으리,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막세는 상복을 챙기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법을 일러주고 절은 언제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으리 귀에 대고 알려줬습니다. 울다가 엉뚱한 곳에서 나리가 웃을 것 같으면 슬쩍 팔꿈치로 찔렀고 조문객에게 인사를 잊으면 등을 밀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사님, 아무것도 안 드셔서 병이 나셨다면서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면 오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세가 뒤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것이었지요. 3년 여묘살이도 막세가 옆에서 다 챙겼습니다. 허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동네가 오진사님은 훌륭한 효자. 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두 사람이 밤길을 함께 걷다가 도적들을 만났습니다. 도적들은 순식간에 두 사람을 애워싸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러더니 두목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는 양반 하나쯤은 없애버려도 뒤탈이 없겠지. 칼이 나으리의 목 앞까지 다가오는 순간 막세가 나으리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잠깐! 도적 두목이 멈칫했습니다. 막세가 칼날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말만 양반이지. 백성의 고혈을 짜기는커녕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천치요.
죽여봤자 아무 소용없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만약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게 했다면 내가 했지 주인 나으리는 안 했소이다. 도적두목이 잠시 막새를 내려다보더니 칼을 걷었습니다. 의로운 놈이구나. 가라. 두 사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으리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막새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막새를 충노라고 불렀습니다. 소를 속여 먹은 것, 말발굽을 보물이라 속인 것, 그 모든 잔꾀는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몸으로 주인 앞에 선 그 한순간이 그의 삶 전체를 말해주었으니까요. 제3편 사대부가 만든 간통죄 이야기입니다. 한양에 법률로 이름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율문의 밝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벼슬아치들이 줄을 서서 배우러 왔지요. 선비는 날마다 사랑방에서 수업했고 아내는 안채에서 바느질하거나 부엌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얇은 벽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그 벽 너머로 남편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흘려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귀에 걸리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유부녀가 외간 사내와 눈이 맞아 간통하면 곤장 80대이고 주인이 종의 계집을 가늠하면 문제 삼지 아니한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인들이 곤장 80대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맞으면 30대만 맞아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율무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옛 사대부들이 만들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무엇이 그래요? 남자에게 유리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간통하면 남자는 죄가 없고 여자는 아주 무겁습니다. 또 종의 아내는 사람도 아닙니까? 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선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럼 부인이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소? 아내가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해야지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양반집 여주인이 여종의 남편과 간통해도 죄가 없겠군요. 아내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조금 다르지요. 문사는 웃었습니다. 보시오. 법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싶은 법이요. 그날 이후 아내는 법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도 사대부들끼리만 만들지는 말았어야지요.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제4편 공부보다는 아내가 더 좋아입니다. 경상도 땅 성주에 어떤 사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갓 혼인한 신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밤낮으로 아내 곁에 붙어서는 책장은 하나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부친이 아들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젊어서 경계할 것은 색이니라. 하물며 남녀의 사이는 정이 지극하면서도 반드시 유별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마땅히 가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집을 떠나 한양으로 유학 가도록 하거라. 입신양 명하여서 우리 가문을 드러나게 하도록 하라.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떠났지만 아내를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한양으로 가다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부친 몰래 바로 이웃집의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담을 넘어와 아내를 만났습니다. 유모 할멈이 이를 보고는 놀라 주인에게 일렀습니다. 집안에 몹시 괴이한 일이 있사온데 선비께서 한양으로 가시고 난 다음부터 신부가 외간 남자와 사통하는지 밤마다 종적이 이상이 아릇하오니 남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일찍 싹을 잘라버려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주인 영감이 대답하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찌할 수 있겠느냐?
증거를 찾아오도록 하라. 하루는 할멈이 며느리의 뒤를 밟고 와서 주인 영감께 알렸습니다. 사내가 이미 담을 넘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몽둥이를 쥐고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죽은 개 같은 놈이 감히 이러느냐? 단번에 박살을 내버릴 테니 의당 속히 나와 죽어라. 그런데 나온 사람을 보니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자식을 죽일 뻔했구나. 내가 들으니 단술을 마시는 사람은 비록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깊이 빠진다고 해도 몸을 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부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맡기겠다.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서 공부했고 밤에는 떳떳하게 아내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자 마을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저 집안 아들은 사랑도 공부도 둘 다 잘하는구나. 소우쿨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남편을 걷게 만든 효성스러운 며느리 외 두 꼭지를 더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남편을 걷게 만든 효성스러운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선비 가문의 딸이 늦게 시집을 갔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가서 보니 신랑은 안진뱅이고 시어머니는 앞을 못 봤다. 하지만 원래 성품이 고운 데다 선비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훈육을 잘 받은 여인이라 쓸데없는 팔자 타령을 하기보다는 온갖 날품을 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한 번은 친정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에 비슬산을 넘게 되었는데 해가 질 역이라 그런지 땅거미가 진 데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주변이 어슬어슬했다. 가다가 보니 언덕배기에 호랑이 한 마리가 눈앞에 터억 앉아 있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간절하게 호소했다. 산신령님, 나는 잡아먹어도 좋은데 집에 안진뱅이 신랑하고 눈이 안 보이는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내가 집에 안 가면 시어머니하고 신랑이 자기들을 내버리고 친정으로 도망간 모양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집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산신령이었는지는 몰라도 호랑이가 다녀오라고 허락해서 여인이 시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제가 친정을 갔다 오는 길에 빚을 싼 호랑이가 맞길래 내가 집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온 뒤에 나를 호식해 가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신랑을 평생 벌어먹여 살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이러니 호랑이 밥이 되려 천상 비슬산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안진뱅이 신랑이 벌떡 일어섰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가려고 하나?
그러자 눈 어두운 시어머니도 눈을 번쩍 떴다. 아이고, 야야. 우리는 어떻게 하고 내가 간다는 말이냐? 안 된다. 차라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늙은 내가 갈게. 너는 신랑하고 같이 살아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산신령하고 약속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신랑이 두 발로 걸으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잘 사세요. 여보, 당신도 어머니 모시고 잘 사세요. 그러고 며느리는 혼자 쓸쓸하게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려고 길을 떠났다. 길을 걸어서 좀 전에 호랑이를 만났던 그 자리에 가니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 아이고, 산신령님요. 저는 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산신령님이 날 호식해 간다고 하니 눈 어두운 우리 어머니가 눈을 퍼뜩 뜨고 안진뱅이였던 신랑이 벌떡 일어서서 나를 붙들려고 쫓아나왔습니다. 이러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앞발로 땅을 탁 치며 말했다. 내가 비슬산 산신령이다. 듣자 하니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고 남편한테 열려라고 하더라. 그런데 과연 그렇구나. 남편 다리하고 시어머니 눈을 고치려고 내가 그랬으니 가서 늙은 시어머니 잘 모시고 남편하고 잘 살아라.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눈뜬 시어머니와 걸어다니는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에서 전승된다. 두 번째 꼭지는 현명한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나진사와 송진사는 한양 과거시험장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는데 서로가 마음에 든 두 사람은 헤어지기 싫어서 과거가 끝난 뒤에도 한 달을 같이 어울렸다. 나진사와 송진사에게는 서너 살 되는 딸과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사돈을 맺기로 약조하고 헤어졌다. 아이들이 성년이 되자 나진사가 송진사에게 청혼했고 송진사는 당연히 받아들였다. 혼인날이 되어 나진사와 딸이 송진사 집에 신행이라고 가서 보니 부자라고 하더니 석갈에는 나발을 불고 비가 새는 벽에는 청룡 황룡이 날아다니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았다. 좋은 집에 시집 보낸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야? 딸은 살면서 처음으로 친정아버지 등에다 대고 원망했다. 아버지, 평생 저의 집에는 오지 마세요. 시집이라고 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쫄쫄 굶은 색시가 마당에서 보니 저 멀리 기와집이 보였다. 색시가 시동생에게 물었다. 저 집은 누구네 댁입니까?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권씨댁이에요. 도련님, 내일 나하고 같이 가봅시다. 다음 날 새벽에 가보니 대문을 아직 안 열었다. 마당새를 불러서는 주인 좀 불러달라고 말했다. 마님, 대문간에 어떤 새댁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신고? 그때 색시가 들어와서 대답했다. 저는 송진사 집에 새로 시집 온 사람입니다. 집 10동하고 나랑 10썸만 빌려주시면 올 가을거지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맘씨 좋은 권시댁마님이 아무 날 보내준다고 약속했고 며칠 후 권시댁마님이 약속한 물건을 보내왔다. 새댁이 시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전체 가족회의를 열었다. 아버님, 제가 권시댁에 가서 집 10동과 나랑 10썸을 빌려달라 해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요량해서 해라.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러지 뭐. 시어머님과 저는 지금부터 하루에 배 2피를 짤 것입니다. 우리 고부가 짠 배는 장에 가져다 팔아서 당장에 필요한 돈과 식량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동생과 당신 그리고 시아버님께서는 하루에 개똥 3망태기에다 나무 석짐식만 하세요. 그렇게 시작하여 개똥으로 거름 여러 무더기가 만들어졌다. 새댁은 강변에 가서 새끼줄로 금줄을 치고는 호박 구덩이에 그 거름을 넣어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매년 농사를 열심히 지었더니 10년 만에 400석을 수확하는 부자가 되었다. 현명한 며느리에 관한 이 이야기는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에서 전승된다. 세 번째 꼭지는 효자 집에 걸어 들어온 동자 삼이야기입니다. 어떤 효자의 어머니가 많이 편찮아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다. 아들이 동서남북 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약을 물어서 구해와도 통 병환이 낫지가 않았다. 어느 날 전국 팔도를 약을 구하러 다니다가 노독이 쌓인 효자가 쌍분 사이에 잠깐 누워 있었다. 그때 산신령처럼 생긴 한 노인이 나타났다. 이보게, 자네가 그렇게 약을 구하러 당겨도 약을 구하지 못하니 내가 가르쳐 줄게. 아무 곳 아무 의원에게 가봐라. 효자는 불이 나게 그곳으로 아무 의원을 찾아갔다. 병세를 듣고 난 의원이 말했다. 노부인의 병화는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네. 어르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힘이 들든 공이 들든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니 입맛을 쩍쩍 다시던 의원이 어쩔 수 없는지 말했다. 노부인의 병화는 대여섯 살 난 남자아이를 솥에 넣고 푹 고운 것을 자셔야 한다네. 아이를 삶아서 먹이라니 기가 꽉 찬 효자는 그 말을 듣고 털럭거리며 집에 왔는데 하도 마음을 써서 거의 탈진이 되었다. 아내가 점심을 차려서 주는데 힘없이 떠넣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물었다. 약을 구하러 갔다 오시더니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의원이 뭐라고 했는데요? 방법은 가르쳐 주었지만 차마 당신에게 말할 수가 없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머니 병은 어린애를 삶아서 폭 고운 것이라야 고칠 수 있다고 하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말하겠소? 그러자 아내의 얼굴 색깔이 변했다.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앉았더니 밥상을 물리자 부엌으로 갔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부엌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 반나절이나 지났을까? 한참을 울었는지 얼굴이 발갛게 되어서 나와서는 사랑방으로 신랑을 찾아왔다. 여보, 우리는 나이가 젊으니 아기는 또 낳으면 되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시는데 약해 드립시다. 남편은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아내 말이 참 고맙고 슬펐다. 그럼 당신 알아서 하세요. 아내는 아이가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돌아오자 솥에 물을 데워서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리고 가마솥에 물을 한 솥 붓고는 장작을 떼서 물을 끓였다. 그 사이에 아이에게 점심을 먹였다. 아이가 밥을 다 먹자 여인이 말했다. 야야, 나는 오늘 너를 한번 업고 싶다. 아이가 좋아라 매달렸다. 엄마야, 엄마야, 업어도. 아이가 업히자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는 대로 갔다. 엄마야, 물을 왜 자꾸 끓이세요? 할머니 주무시는 방이 추워서 군불을 넣는다. 그러더니 솥뚜껑을 덜컥 열어서 아이를 던져넣고는 솥뚜껑을 닫고 정신이 반쯤 나간 채 마당으로 나왔다. 그렇게 부엌에서 나오는데 솥 속에 있어야 하는 아들이 살인문을 열고는 쑥 쫓아 들어왔다. 아이고, 배고파라. 엄마, 점심 주세요. 여인은 화들짝 놀랐다. 아, 이거 내가 남의 아이를 그랬는가 보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아이를 보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기 아이가 분명했다. 이거 큰일 났다. 부엌에 얼른 가서 솥뚜껑을 열어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솥 속에 큰 동자섬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부부의 효성이 뻗쳐 동자섬이 하늘에서 떨어졌던가? 아니면 부부의 효성에 감동한 팔공산 산신령이 보내준 건지도 몰랐다. 동자섬을 솥에 넣고 구웠던 것이고
그걸 먹고 어머님 병환이 나았다고 한다. 이 효자 이야기는 대구광역시군이군 효령면에 가면 전해진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